안정성이 확보된다. 학교 간의 서열을 매기는 순간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광명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광명의 진성고등학교가 선호도 1위였다. 이게 이제 사립고등학교고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재단 비리도 많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성적 좋은 애들 끌고 모으니까 그 학교가 좋은 학교다. 그 학교 교복이 꼭 무슨 육군사관학교 생도 교복 비슷해요. 그걸 입고 다니면 뭐 초등학교 부모든 아이들 그 아줌마 또 학부모나 아이들이 그러다가 쟤 봐라, 쟤는 진성고등학교 다닌다. 너도 코도 저기 다녀야지. 이러다가 옆에 충현고등학교라고 가장 밑에 10번째인가 뭐 그 학교 있습니다. 월지학교. 충현고등학교 교복 입고 가면은 아유 쟤는 뭐 저는 안 돼. 저 학생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고 충현고등학교 부모를 그 아이를 둔 부모는 학교 교복을 인근의 세탁소에 가서 세탁도 못해요. 창피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그 지역이 너무나 소외화돼가지고 부모의 뭐 동기 동창회도 못 나간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뭐 이렇게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면은 중상의 고등학교 못 갈 것 같으면은 그 지역 살 의미가 없다. 우리 떠자. 하나 건너면 서울이고 하나 건너면 뭐 광명, 저 부천이고 수원이니까 다른 집으로 가자. 해서 그 지역에 소위 말해서 지역 안정성, 정주의식, 지역사회가 파괴가 되고 있고 아이들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벌써 나이 만 15세에 열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위의 10% 아이들은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성고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진성고등학교 들어갈 때 성적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성적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재수를 합니다. 특 먹고 졸업하면은 100% 진학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2가 재수입니다. 왜 그러냐? 묘한 것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은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놓으면은 그 중에서 잘하는 애들보다 또 구분됩니다. 중간 이하 아이들은 못 따라 올라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다 못 올라요. 나는 안 되는구나.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의 수준을 유지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거기서도 3분의 1 상위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성적 유지하고요. 평준화 지역에 가면 어떠냐? 평준화는 뭐 성적 하향화 되지 않습니까? 성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97년도에 박사 논문을 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하향평준화라고 하향평준화 얘기하는데 뭘 가지고 하향평준화라고 하냐고 데이터를 보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뭐 이건 좀 이상하다. 한번 이걸 구체적인 데이터로 한번 밝혀보자 했던 게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되고요. 그거 보니까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른 방식의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현재 평준화의 학교가 약 6대 4 정도, 학생은 7대 뭐 7.5, 75대 25 정도 상당히 많은 비중이 평준화 지역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74년도 평준화가 도입될 때,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평준화를 도입했다. 지금의 언론의 보수 언론은 평준화가 마치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라고 비판하잖아요. 획일적 평준화, 획일적 평등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1974년이면은 69년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하고요. 74년도 평준화를 고등학교 도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니고 학생 수의 급증입니다. 소위 말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학교로 밀고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69년 전까지는 시험을 쳤습니다. 이번에 수능 출제 오류처럼 그 당시에도 출제 오류가 생겨가지고 뭐 무즉 착할 파동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다음 중 엿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하여튼 물을 체크해서 틀린 애들은 그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뭐 학부모님들이 국어 영어 수학 문제를 태클하기에는 좀 난이도 있으니까 만만한 거 없나 하니까 가정 문제에 엿 만드는 게 나왔다.
우리 전공이지. 예? 그래서 애들한테 야 혹시 이 문제 틀렸냐? 아니 틀렸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모여서 그 한 문제 때문에 이를테면 경기중학교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달라 결정되니까 모여서 서울시 교육청에 다라이에다가 무 한 바구니고 가가지고 거기서 석유 번호 피워가지고요 무를 고아가지고 무로 엿을 맛있게 만들어서 엿을 먹였어요. 이게 무슨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왜 아이들이 엉뚱한 지식을 가지고 외우고 답하고 체크하고 그걸로 선발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지금은 중학교까지 들어가는데 시험 친다고 다 웃을 일이잖아요. 그게 보편 교육으로 들어가는 초기 단계인데 갑자기 우리나라는 늘어났습니다. 서구 사회가 한 100년 만에 완성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을 우리는 50년, 40년, 30년 만에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시험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푸는 거죠. 위에서 뭐 어마어마한 물이 막 댐이 터져가 나오고 있다. 그럼 밑에서 삽으로 그 물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비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무시험으로 문을 터준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서 중학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지나게 된 열풍도 심하니까 고등학교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평준화고 물론 그 당시에 뭐 박지만이가 뭐 경기고등학교 못 가니까 시험 없앴다. 이런 음모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유신헌법을 통해서 정치적 그 혼란을 잠재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배려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인구수의 증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탈락과 합격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평준화 정책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고요. 원래 취지는 이제 교사도 그다음에 학교 시설도 균등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내 집 근처에 있는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교사의 질적 수준과 학교의 질적 수준이 같다면은 굳이 뭐 여기서 버스 타고 1시간 타고 갈 필요가 있느냐? 옆에 있는 초등학교 옆에 있는 학교 가듯이 중고등학교도 옆에 있는 학교 가면 되고요. 한 발 더 나가면은 핀란드나 뭐 스웨덴처럼 대학도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대학도 전학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가면은 그 옆에 있는 대학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서열화되고 계급화되고 계층화되는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보편교육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어떤 그 기회로 국가의 세금을 운영하는 어떤 공적 자산으로 여긴다면은 그 안에서 차별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되고 나면은 학력 격차를 줄이자 학생들을 고루 배정하면은 사실은 이제 비평준화는 성적 좋은 아이들 모아놓고 성적 안 좋은 아이들 모아놓잖아요. 근데 평준화는 뭐냐? 같은 학교 안에 성적 좋은 애들과 안 좋은 애들이 같이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다양성의 구조인데 어느 게 더 유리하냐? 감도 넓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민주 시민교육을 기르는 공교육이라면은 다양성을 포용해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 흑인과 백인의 그 분리 교육이 1950년 중반까지 합법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브라운대 위원회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옵니다.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명시를 합니다. 그때부터 흑인 백인을 통합합니다. 똑같습니다. 통합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 어떤 외적인 요건 조건 때문에 분리하는 것을 점차 통합해 나가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인류 발전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분리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일반 학생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신체적 여건이나 종교적인 것 또는 성, 계층 이 부분을 통하지 않고 통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고 그게 평준화 성적 가지고도 앞서 제가 광명기 얘기했지만 성적 가지고도 계급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걸 유지할 것이냐 통합해야 된다는 게 평준화의 기본 취지입니다. 비평준화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이 파형화되고 있다. 또는 고등학교 소외가 심하다. 사교육이 심각하다. 여전히 74년도 얘기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는 것은 화성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사실은 평준화 시대지만은 평준화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지난 MB 정부 때
고교 다양한 300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공교육을 완전히 지금 망쳐놓은 상태입니다. 자사고가 전국에 49개가 유지되고 있고요. 서울이 24개입니다. 서울이 24개면은 7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자사고예요. 자사고 다른 말로 하면은 등록금 3배를 내고 갈 수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등록금 3배 내고 갈 수 있는 가정 배경이 고루 분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의 중상 정도가 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또 면접을 해가지고 잘라냅니다. 특목고가 전국에 55개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합치면 100개가 넘습니다. 자, 따라서 전국에 1,500개 정도 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한 100개 정도가 이런 식의 유형을 갖고 있으니까 도시에서도 평준화 지역에서도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진학 준비를 위해서 여전히 이러한 사교육이 남아있다 볼 수 있습니다. 평준화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학력하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냐. 사립학교가 자율성 침해되고 있고 우수 학생에게는 역차별이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학력하야만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학교 선택권, 이게 이제 90년 말부터 나왔던 새로운 논리가 스쿨 초이스, 학교 선택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준화는 학교 선택권이 없느냐? 지금은 평준화가 학교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 부산에서 1974년도부터 했을 때의 방식은 그냥 이른바 뺑뺑입니다. 그냥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선택이 없죠. 근데 지금은 서울도 이제 그 학교 선택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새로 도입되는 모든 지역은 선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 부천의 경우에는 그게 학교가 20개 정도 전후가 되는데요. 다 지원합니다. 자기 원하는 학교를 1번부터 20번까지 다 씁니다.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있습니까? 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2001년도 도입할 때 요즘 컴퓨터도 좋아졌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한 3개, 4개 정도 넘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1번부터 20번까지 다 쓴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학교 선택권을 일부분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자, 1지망에서 전체 입학 정원의 한 30%를 뽑는다. 또는 50%를 뽑는다. 그건 정확히 나눕니다. 그러면은 뭐 A라는 고등학교가 선호도가 높다. 그럼 서로 A라는 고등학교 1지망을 내겠죠. 그 1지망 낸 아이들 중에서 정원의 30%를 랜덤하게 뽑습니다. 그럼 얘는 떨어지죠. 떨어지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 2지망으로 가겠죠. 2지망도 만약에 선호도가 두 번째 학교면 거기도 한 몰릴 겁니다. 그런 선호도 순서대로 만약에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쭉 미끄러져 저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지망에 자기가 뭐 내고 싶은 학교 내고 나머지 2지망, 3지망은 집 근처에 그래도 뭐 되면은 다닐 만한 학교 이렇게 내는 게 낫지 선호도 순서대로 냈다가 낭패가 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걸 이제 안내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선택권이 부여되고 있으니까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의 45%가 고등학교의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인데 정말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공립형 사립학교입니다. 아니면은 뭐 사립형 공립학교일 수도 있고요. 사립학교라고 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안 들어갔냐?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등록금 플러스해서 부족한 거를 전부 다 교육청에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립학교냐? 그리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국가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약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자율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학교를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49개를 자율형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자율형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순간 이 사립학교 자율성 침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수 학생을 위한 교육계획, 그 얘기도 좀 이따 하고요. 질문들이 나옵니다. 자, 학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다 아시다시피 6334제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제 계열이 구분됩니다. 그 전까지는 국민 공통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입시가 필요하냐?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뭐 이런 논쟁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입시를 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입시를 없애버리는 건 어떠냐? 어느 지역이든지 선발 방식을 그냥 지역 초등학교처럼 지역 베이스로.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뭐 우리나라가 평균하는 유일하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미국 뭐 외국 가면 다 평균합니다. 평균하는 게 시험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그 지역에 거주하는 순간 그 옆에 있는 학교에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번호를 가지고 어느 학교에 가는지가 벌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 진학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프로의 소수의 사립학교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외국의 그 사립학교와 우리나라 사립학교 또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시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만기 선발에 당합니다. 늦게 선발합니다. 앞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할 때 선발하면 일찍 선발하는 시스템이라면 지금 우리는 좀 늦게 선발합니다. 그리고 엘리트형이냐 대중주의냐? 대중주의입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99.9%가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 누구나가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보편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시점이 뭐 50년 전, 100년 전에는 어땠냐? 없었어요. 100년 전에는 고등학교 없었습니다. 지난 한 45년 해방 이후부터 고등학교 교육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일제시대에는 뭐 있어도 실업학교 몇 개 정도였죠. 그래서 지난 한 5, 60년 사이에 이 엘리트형에서 대중주의로 급전환을 하게 되는 거고 현재는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85%를 넘어서는 가장 제도 교육의 양적 팽창을 완성한 나라 어디냐? 한국입니다. 놀랍게도 1위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많이 변화됐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뭐를 추구하느냐? 추구하기는 뭘 추구 안 해요. 그냥 시험 안 치고 그냥 좀 옆에 있는 학교에 편안하게 다니는 이거예요. 네. 9시 등교 뭐 이번에 하면 뭐를 추구하느냐 자꾸 물어요. 뭘 추구하기는 좀 뭐 애들 아침 밥 먹고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걸 뭐 또 맞벌이 보면 되냐 안 되냐. 좀 일찍 가면 학교에서 프로그램 있으니까 가면 된다. 9시 전에 못 오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9시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상식으로 돌아갑시다. 왜 관행을 한번 깨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관행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가장 그 기본적인 답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거든요. 그걸로부터 한번 변화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평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비평준화를 고집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위 20, 30%가 갖고 있는 자기들의 학벌 묘하게 지금 대학 학벌도 강하지만은 고등학교 학벌이 지역별로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뭐 춘천, 원주, 강릉 거기는 춘천고등학교 나오지 않으면은 행정, 상업, 무슨 언론 이 3권을 장악할 수 없다. 소위 말해서 힘 쓰면서 목소리 키우면서 그 동네에서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 문제점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계속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에서 평준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강점이 뭐고 문제점이 뭐냐? 지난 한 40년 동안 평준화를 주장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 세월 다 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평준화를 도입하면서도 교육 실질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오로지 평준화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평준화를 도입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입시가 없어졌다고 해서 고등학교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대학 입시도 있고 뭘 가르칠 것인가? 요즘 아이들 ADHD 뭐 엄청 많고요. 수업 시간 자는 애들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떤 책은 그걸 유령에게 말 걸기. 지금 이게 한 클래스면은 이 중에서 한 3분의 2가 자고 있습니다. 1시간만 자는 게 아니라 계속 잡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학교에 아이들 수업 시간에 모니터링 하면 뭐냐
그 아이들이 유령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듯 하면서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게 유령이에요. 우리 교육이 살려면 3분의 2의 유령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이 자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존감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따라오는 아이들 20명, 30명만 가지고 20%, 30%만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것은 교육이 소수를 위한 교육이지 모든 다수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평준화만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기죠. 고교 다양한 300 승무하고 있냐? 저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황수개구리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교육 생태계를 저만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도 없다. 이를테면 4대강 사업입니다. 공교육의 4대강 사업이 고교 다양화 300%. 저거 되돌리려니까 지금 계속 서울시 교육청하고 교육부가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또 자사고 평가 마지막 발표할 때 조희연 교육감하고 같이 발표했는데 괜히 저는 그 짐을 쥐고 일주일 정도 그 일을 했나요? 평가를 거부했어요. 현장에서 평가 거부했는데 내가 어떻게 평가 단장이 됩니까? 아유 그래도 발표를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24개 중에서 1차 14개죠. 14개 평가를 해서 그 결과 중에서 점수 누락된 8개 지정 취소하고 6개를 통과합니다. 그 발표를 제가 했어요. 신문에서 TV에서 엄청나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현재 법으로. 그래서 교육부가 안 된다 싶으니까 나중에 원래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돼요. 제가 지정 취소하려는데 교육부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부 장관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한 거예요. 지정 취소 발표하면 돼요.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학교 설립에 대한 또 취소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자기들이 동의를 구해야 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자면 지정 취소 못한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법률 검토 다 끝났습니다. 교육부 직에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법률 단계로 올라가고 교육부는 지정 취소를 또 스탑 시키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픕니다. 왜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느냐? 지난 정부 때 이조 장관 때 만들었던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항이 생기고요. 이게 갖고 있는 순기능이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나 많은 역기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대한 서열화의 그 뒷대를 이 고교 다양화 300%가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12년 무상교육을 약속했습니다. 아직 예산에서 못하죠. 말도 안 하죠. 너무 대통령 되기 쉬워요. 공약 나발했다가 해보니까 봐봐 나중에 합시다. 누리사업 이것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금 원래 9천억 정도 6천억인가? 6천억 적자, 내년에는 약 1조 원 적자입니다. 어디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적자 없었어요. 작년 2,400억, 원래 6천억, 내년 9,600억. 전부 다 누리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리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 했으면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이 돈 만드는 기관도 아닌데 초중등 교육에 쓸 돈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이제 누리사업이 들어와서 어린이 3에서 5세 아이들 영유아 보육 지원비 약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게 눈뜨기 전에 푼다니까 교육청 예산으로는 커버 안 되니까 17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전체 교육감이 우리 이거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번 정부가 정세하지 않고 공약 남발하고 공약 전부 다 꽉 내버려. 그 중에 하나가 이 12년 무상입니다. 만약에 12년 무상교육 한다면 평준화는 또 어떻게 되느냐?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가는데 거기에 시험 쳐서 입학하도록 하느냐?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사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작년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폐기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근데 또 저항이 부딪히니까
없는 걸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마치 정부하고 반대 입장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그걸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있는 걸 교육청이 이제 나서서 하니까 이제는 거꾸로 또 교육청 일을 또 반대하고 앉았어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인 방향은 고등학교 무상 12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고등학교 단계까지를 보편교육, 평등교육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과요. 고등학교 기회를 확대를 분명히 시켰습니다. 평준화가 서열을 철폐하고 지역 격차 해소하고 중학교 교육 정상화하고 공산입 격차 해소하고 앞서 얘기한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 예를 들어서 동탄 어마어마한 신도시가 늘어졌는데 외형으로는 정말 살기 좋고 한데 아유 우리 애가 지금 뭐 학교를 다니는데 이거 정말 좌불안석이죠. 이거 도대체 이게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 벌써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가 내가 정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애착심을 가지고 살 수 있으려면 교육이 안정화가 되죠. 우리나라 부모들이 이 자녀 교육 때문에 뭐 기르기도 되고 뭐 독수리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자기 희생을 하는데 하물며 삶 자체가 애 교육 문제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문제로 흔들린다면은 맨날 집안에서는 싸움입니다. 우리 애 어떻게 할 것인가. 출근하는 아빠한테 맨날 그런 얘기하면 머리 쥐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아빠한테 빚도 다 못 받았던데 또 어디로 간단 말인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을 갖게 되고요. 민주 시민교육. 그러니까 같은 또래끼리 다양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만 모아놓으면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공부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면 쟤도 나한테 가르칠 거다. 돌아보니까 아무도 아는 애가 없어요. 내가 모르면 얘도 모르고 서로 다 포기하고 우리는 실패자다. 엎드려집니다. 나이 15세, 16세에 인생의 설계를 하는 아이들이 내일이 잠만 자고 있다. 심각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께 모으면 상승작용이 일어나냐? 꼭 그렇지만 않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공부지만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친구 관계에서 맺어 나가면서 자기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게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제대로 된 민주사회가 구성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파워 엘리트들이 특정 학교만 나오고 특정 대학만 나오고 그 사람들이 마치 권력을 잡고 있다. 아유 뭐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답니까? 먹여 살려 저 외국가 돌아오지도 않아요. 100만 명이 200만 명 먹여 살 수 있는데 한 사람이 100만 명 먹여 살면 신화입니다. 신화. 그래서 정말 그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해서는 평준화가 필요하다. 하향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오히려 반대다. 여기 이제 경기도 안산광명 의정부 과제할 때 간단한 테이프 그런데요. 이건 실제 데이터입니다.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 두 시점의 점수를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하위 10%, 공부 제일 못하는 하위 10%, 밑에 약간 진한 이 라인이 비평준화 지역이고요. 위에 그 라인이 평준화 지역입니다. 자, 똑같은 하위 10%로 들어온 아이들이 평준화 고등학교 다닐 때와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고등학교 3학년 때 점수입니다. 261점이고 251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고등학교 3년을 평준화 지역에 다니니까 261점, 비평준화 지역 다니니까 251점. 아유, 하위권 애들은 역시 평준화 지역에 가는 게 좋겠네. 생각하셨죠? 중간으로 가봅시다. 자, 50%에 해당되는 아이들 평준화 지역 가니까 321점, 비평준화 309점, 평균 11점 정도가 차이 납니다. 수능 모의고사에서 11점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것도 평균값이니까. 자, 쭉 올라가면은 상위 80%까지는 평준화가 유리합니다. 일관되게 유리합니다.
상위 10%대에 가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준화 지역에서도 상위권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과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빼고는 나머지 90% 집단에게는 절대적으로 학력 하향화가 아니라 평준화가 학력 상승 효과가 있다. 이거는 이 자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준화 학력 하향화 후보다라고 했던 게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후에 교육학계에서는 평준화가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정책에서 자꾸 떠들고 있지, 학계에서는 입증 끝, 더 이상 논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준화 때문에 학력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떨어진다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거예요. 계속 늘어난 학교들이 균등하게 올바른 교육을 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용인의 경우에 용인 외고가 굉장히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용인시에서 약 400억 정도를 지역 학교에다 지원할 돈을 용인 외고 하나에다가 집중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근데 용인 외고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로 차 있고요. 용인시 시민들이 누려야 될 교육에 대한 복지를 사실은 특정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이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누려야 될 부분을 뺏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의 문제는 적어도 지금 보니까 구역의 문제, 교통의 문제 이거는 학교 설정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교육청의 예산이 지금 이 연구를 추진할 만큼의 예산이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해졌습니다. 누리사업이나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싸움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육에 대한 보편화, 교육 기회가 얼마나 누구에게나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지역만 아직도 이전 제도에서 혼란과 곤충을 겪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에 좀 적극적인, 그래서 제가 인수위원회 그 보고서 쓸 때 제가 한 줄 썼습니다. 화성, 오산, 평택, 남양주 평준화 도입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그건 좀 너무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내 혼자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도시는 빼고 평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은, 희망하는 지역은 적극 검토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인수위 백서를 보시면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주 타겟 중에 하나가 이 화성, 오산 지역이라는 걸 저는 그런 의도를 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공식화됐는데, 교육청 사정에서도 보면 또 복잡하게 고민할 게 많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과정들을 다 겪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토론회 자리에서도 반대론자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지금 높은 그 찬성 열망이 있으니까 그러한 열망들이 정책으로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경기도의 이 신설 도시 또 신설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서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정책이 약간 뒤따르는 것이고, 앞서 세종시처럼 생길 문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는 것이 좀 선진 행정 아니겠냐는 생각이 드니까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 검토하도록 저도 압력인지 요청인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토론문을 써야 되는데 우리 보좌관님 자꾸 연락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자꾸 끊었었어요. 그래서 왜 토론문 쓰라는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수없이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더라. 고백하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일을 한다고 좀 바빴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월 1일자로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을 맡게 돼서 연수 프로그램 기획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깥에서 대학에 있다가 경기도 교육청 안으로 들어와서 멤버가 돼서 경기도 교육 전체 조율과 이뭐 교육감 철학이랄까요 같이 공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데 같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성 문제는 계속 지켜보면서 안쪽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동탄중앙고등학교 김정아 선생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있는 교사 김정화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 학교 현장에서 고교 평준화가 왜 필요한가, 교육의 선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왜 고교 평준화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모습들 내지는 그런 사례들을 담아서 간단하게 뭐 사자성 아닌 사자성어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그 자료 57쪽에 보시면 우리 학생들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 청소년기에는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 좋아하고 친구하고 정말 날이 새도록 뭐 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그 중마고라는 친구를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다시피 남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투는 모습입니다. 정말 기분이 XX 같지만 나는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 어디로 진학할 테니 너는 점수도 낮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서로 다른 데 가니까 안 만날 거야. 그때까지만 참고 너하고 상대 안 해도 돼. 공부 잘하는 학생의 대화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의 대화는 아 그래? 이 XX야. 그러면 너 공부나 잘하니까 나는 공부 못하는 나하고는 상대하지 마. 이런 식으로 중학교 학생들의 말다툼 장면입니다. 이것은 중학생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서열화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 결국 아이들이 우리 화성 지역에서 모습입니다. 화성에서 이미 190점 이상은 세마고등학교나 병정고등학교하고 180점 이상이면 동탄고등학교나 반송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170점 밑으로는 뭐 애당고등학교나 나루고등학교로 가고 그다음에 150점 밑으로는 이번에 생긴 동탄중앙고등학교나 반월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3 아이들이 이미 내 고등학교 다 정해져 있는데 하면서 3학년 2학기 되면 공부를 안 합니다. 이미 고등학교 다 정해져 있으니까 성적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근한 애로 이번 동탄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거의 100명이 미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 동탄중앙고등학교는 100명이 넘쳐버렸습니다. 그래갖고 학급이 2개 학급이 증설이 됐습니다. 또 원래 10개 학급 인가 학교인데 12개 학급 인가 됐습니다. 점수를 잘라가지고 마지막 원서 마감 때 고3 담임들이 원서를 냈다 뺐다 하다가 동탄고 원서를 그냥 한꺼번에 다 빼버린 거예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달이 100명이나 나와버린 거예요. 동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에 학생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명이나 미달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평준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뒤쪽에 보면 우리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도단입니다. 어느 도단. 거기 제가 자료를 최근 이거 오산 화성교육청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병정고, 화성고, 세마고, 화성, 오산 외 지역, 타 지역에서 온 학생 수를 보십시오. 2012년부터 13, 14년에 병정고는 무려 40%가 외부에서 왔습니다. 화성고는 59%, 60%가 외부에서 왔습니다. 세마고는 61%가 왔습니다.
이 왔다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로 쫓겨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년에 모 중학교에서 100여 명이 용인으로 쫓겨났습니다. 100여 명이. 용인 서천 고등학교. 왜? 거기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또 거기 평균 아니었죠. 근데 올해는 평균화했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동탄고등학교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나마 올해 화성 동탄중앙고등학교가 생기고 반월고등학교가 생겨서 작년 재작년에 사태가 안 벌어진 겁니다. 그나마.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많은 학생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병정고등학교, 화성고등학교, 세마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외부에서 올까요? 기숙사가 있어서 그럽니다. 기숙형 학교라서요. 기숙사 누가 줬습니까? 화성시하고 교육청하고 물론 대응 투자로 해서 같이 예산을 투자해갖고 진 측면도 있지만은 화성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더 훌륭한 시설을 다 진 거예요. 화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인데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지어줘야 되거든요. 재단에서 법정 전입금을 가지고. 근데 화성시에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의 그 혈세 아닌 혈세 세금으로 지어줬더니만 무려 60%가량의 외부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학부모들 입장에서 정말 열 안 받습니까? 교사님 저도 열 받는데요. 저도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정말 빨리 평준화가 돼야 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지금 외부 지역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이 외부 지역의 아이들이 화성에서 삽니까? 다음에 졸업해갖고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지역에서 여기를 나오고 여기 나와서 이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아까 우리 성기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지만이 교육도 살고 지역도 살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향 평준화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쉽게 하면은 평준화를 반대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성기성 교수님이 40년 동안에 평준화 관련된 연구를 40년 동안 그동안 해왔던 그런 평준화의 자료들을 이런 연구 통계 수치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자료 중에 한 단면입니다.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X축은 성적입니다. Y축은 물론 Y축은 성취도 점수고요. X축은 등급입니다. 그럼 이제 9등급부터 보면은 그 밑에가 비평준화 지역일 때 점수입니다. 9등급 점수가 268점이면은 평준화할 때는 279점이에요. 그 10점 이상이 높아요. 평준화 했더니만 9등급도. 근데 저기 2등급도 역시 352점인데 359점은 높아요. 2등급도 다 2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높습니다. 평준화에서 점수가. 근데 단 1등급에 해당한 그 몇 프로도 안 되는 1등급에 해당한 아이들만 거의 약간의 차이가 날 뿐이죠. 근데 이 1등급만을 아이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비평준화를 해야 됩니까? 나머지 저는 90%의 아이들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1등급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옆에서 어깨만 딱딱 두드려주면은 스스로 공부 잘합니다. 근데 정말 공부를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주고 열정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주면은 애들은 더 교육적인 혜택을 교육적인 성과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등급을 위해서 우리가 비평준화로 그대로 둘 게 아니라 평준화로 우리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교사와 학교에서 자승자박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도 이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2학기만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날짜를 정해갖고 학교 설명회를 다닙니다. 왜? 좋은 아이 데려오려고. 좋은 아이를 데려오면 선생님들이 어때요? 편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해야 될 아이들의
수업연구대지는 상담 생활지도가 이런데 힘이 다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인문사회 부장은 월수금은 저쪽 중학교에 가서 오후에 가서 설명회 하고 와. 그래야지만 좋은 아이들이 올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질을 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건 자승자박 제로섬 게임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조금이라도 훌륭한 아이들 선발하려고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타 지역의 평준화 사업에서 한번 우리가 반면교사로 한번 삼아보자. 타 지역이란 말은 뭐 제가 자랐던 지역인데 그 지역 같은 경우도 평준화를 하려고 그랬더니만 평준화를 추진했던 우리 선배를 동문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 명문고인 그 우리 학교를 평준화 시켜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제명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은 왕따를 시킨 거죠. 근데 우리 화성 지역은 그나마 병정고등학교나 세마고등학교가 아직 선배들이 없어요. 동문회가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아요. 반대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평고 때문에 말을 못 꺼내요. 지금 평고 동문회에서 들썩이고 있어가지고 평정 왜 해? 뭐 그러면서 시민단체를 압박을 해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평택은 성경 교수님도 갔다 왔지만은 그 이후에 반응이 없어요. 그나마 화성은 오산고등학교가 있는데 오산고등학교는 세마고등학교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산고등학교 동문들은 빨리 평준화해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세마고등학교를 다 뺏겨버리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세마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율이 좋냐? 그건 아니다 이 얘기죠. 지역에서 1, 2등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 가면은 8등급, 9등급 아예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러니까 정말 용의 꼬리는 못 들지언정 뱀대가라도 살 수 있는데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모아놓고는 9등급, 10등급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 자사고나 자공고의 진학률을 보더라도 그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분포해 있을 때 진학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의 반면교사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작년에 9월부터 우리 화성시 고교 평준화 추진위원회라고 시민 단체들과 우리 학부모 대표들 또 교사 대표들 뭐 여러 한 8개 단체가 모여서 추진위원회 준비 모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의 과정들이 거기 자료 62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면으로 대체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거기서 말씀드리면은 어제 24일 날 봉담에서 이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성기정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시고 제가 가서 좀 이제 설명회를 드리고 우리 용인내 학부모 대표가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봉담하고 여기는 온도차가 너무 심합니다. 봉담 지역은요 창조적 박탈감이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봉담 지역의 고등학교가 지금 봉담고등학교 하나입니다. 봉담 서부 지역이 고등학교가 7개 고등학교 있습니다. 근데 향남 향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립입니다. 그리고 다 뭐 그 삼계나 송산이나 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봉담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송산고등학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우리 평균 안 돼 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여기 동탄, 병정 이 동부 지역은 크게 문제가 오산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 학군이기 때문에 선지원 후 추첨 배정 방식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서부를 그대로 방치하고 우리가 갔다가는 이걸 반대하는 그런 그쪽에 학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버리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돼서 어제 동탄 지역의 그
분위기를 좀 느끼고 왔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시민 우리 화성시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에서는 아까 성기석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은 계획을 2017년 3월로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화성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면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탄에서 그다음에 오산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봉담에서도 설명을 해봤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런 편지글을 또 써줘 주셔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 학부모님의 편지글을 마지막 제언으로 담아봤습니다. 너무 긴 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화성시 솔빛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이번에 솔빛중학교를 졸업한 딸 아이를 둔 학부모 정수원입니다. 이번에 화성시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하신다기에 반가운 마음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동탄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동탄 신도시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지 몰랐습니다. 큰 아이가 고입을 생각하기에는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신도시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은 당연히 고교 평준화 지역일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큰 아이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큰 아이가 중2이고 위에 중3 선배들이 고등학교 진학 상담 시에 학교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한 반에 많게는 10명이 가까운 아이들이 동탄 내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용인으로, 오산으로, 심지어는 평택으로까지 고등학교를 다녀야 한다고요. 이유를 알아보니 화성시 내 고등학교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화성시 주변의 수원이나 오산, 용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관내의 상위권 학교로 몰려와서 우리 아이들이 밀려났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집 가까이 있는 특목고도 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두고 멀리 통학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중3이 되는 우리 딸과 친구들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약간 긴장한 듯 보였고 자기들도 공부를 못하면 언니 오빠들처럼 고생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 부모들은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 혹시 밀려날까봐 아니면 더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적성을 찾는 가장 적기가 초등학교도 아닌 고등학교도 아닌 중학교 시기인데 이때 서울의 중학교는 1년 동안 학생들이 공부 부담 없이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도태될 두려움과 비평준화 지역 아이들보다 3년 앞선 입시 부담감에 자기 적성이 뭔지 돌아볼 틈도 없이 쫓기듯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교육 줄이기와 학생들의 획일적 공부 서열화가 아닌 자기 적성 찾기가 교육 정책의 큰 흐름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동탄 내 학생들만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길을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미 그때도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평준화시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준화와 비평준화 어느 정책이 무조건 좋은 정책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어느 정책이 가장 적절한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탄 신도시를 포함한 화성시 내에서는 비평준화보다는 평준화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제도가 대국민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학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교육당국도 있고 학생과 학부모도 있지만 주 고객은 학생과 학부모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해서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정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면서 컵라면 먹고 왔어요? 배고프시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문가분들도 관계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요. 아마도 그 절절한 마음들을 그대로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권지승 의원님 얘기가 많이 와닿는데 정말 교육은 교육적이어야 그에 대한 얘기로 오늘의 얘기가 아마 정리가 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말씀 주셨던 중에 그 용인의 외국어 고등학교 400여씩억 투자를 했다 그러는데 정말 아깝죠. 대원의 고의를 보면 교외 지역에 있어요. 실제 지역 경제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국제고등학교 지을 때 630억을 썼어요. 430억 쓴 게 아니라 화성시 세금 630억이 들어갔어요. 엄청난 기숙사와 대학 캠퍼스 같은 시설을 만들어놨죠. 조건은 아마 우리 관내아이들 20%를 우선 배정하는, 그리고 이제 개인이 능력이 되면 들어. 그래서 이제 20%에서 25%, 28%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아까운 부분은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 도서 지역, 우리 서부 지역에 낙후된 곳들이 있어요. 실제 이제 저녁에 사설학원 하나 제대로 없는 곳이 있죠.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부분들. 3개 고등학교에서 제안이 왔어요. 기숙사 좀 더 증축을 해주십시오.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 관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우선 배정이 돼서 모자라다면 증축해드리겠다. 나머지 수원시 아이들 또 다시 또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 기숙사 증축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현욱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그 용역 비용이요. 경기도 교육청의 용역 비용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데 정의 저희 교육청이 예산을 못 세운다면 시가 세워도 되는 예산이면 시가 세워서라도 바로 그 교육감과 협의해서 바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 주셨듯이 2017년도 제 딸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저 따도시 쪽으로 밀려날 정도의 능력은 아니에요. 잘하면 좀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평균화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반대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점검했듯이요. 그런 부분들은 크지 않다고 봐요. 실제 제 기억을 보면 제가 유신고등학교, 명문 유신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7회 졸업생입니다. 그때 여기서는 이제 수원으로들 많이들 갔죠. 720명, 한 학년에 720명에서 12반이니까요. 저희 전까지 6회 때까지는 전국에서 장학생으로만 뽑았어요. 거의 완벽한 기숙사시설. 아마 고등학교 중에서 그렇게 완벽한 기숙사시설과 도서관을 갖춘 학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장학생들로 뽑아놓은 그 선배들이 실제 가니까 들어가니까 후배 취급을 안 해요. 니들 뺑뺑이잖냐. 이 모자란 놈들 정말 혼내켰어요. 니들하고는 다 정말 동창회도 동문회 이런 거 안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기수에서 서울대학교, 농대하고 체대 이런 거 빼고 저희 치워주지도 않았어요. 농대 체대는 빼고 29명 갔어요. 엄청났죠. 720명이긴 하지만 한 학년이 선배 기수보다 훨씬 많이 갔어요. 이게 평준화 비평준화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외부 자원을 많이 끌어들인다고 해서 정말 그게 명문학교고 그 지역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거냐. 아까 이제 자료로도 검증이 됐다 하시지만 틀림없을 겁니다. 외부 자료 많이 들어와서 명문대 많이 보낸다? 그것이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전체 우리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올려서 창의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교육을 만들어 드릴 거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아까 이현 의원님이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를 모아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체가 꼭 이 화성시가 아니고 교육청이 돼야 된다 그러고 그 예산이 없다 그러면 그런 지혜를 모아보면 그 부분의 답은 나올 거고요. 이런 용인의 예들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실무선에서 우선 속도를 내가면 그 결과에 준하게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이 좀 있고요. 대신에 이런 거죠. 교육행정이 지금 그 교육청 관계자분의 걱정 이해가 돼요. 실무를 맡아서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것까지 하나 챙기지 않으면 당신 책임인 거죠. 근데 또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 입장도 그렇고요. 1년 뭐 유예기간 둘 수 있죠. 17년 목표로 해서
여탄 목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고민해 보면 아까 500여 명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7년까지 동탄 20도시에 4개 학교가 다 생겨요. 고등학교가. 또 이제 그 태당성 조사 얘기를 하셨지만 봉담에 지난번에 오일영 위원장하고 봉담읍에서 봉담에 그 모자란 그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하셨어요. 17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은 한 학감 과정에서 정말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1년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고등학교 4개를 더 하면서 조금의 규모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곳에 증축을 좀 한다 그러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 화성이 25명의 스몰 클래스를 한다고 100억을 들여서 재작년에 증축을 다 해드렸죠. 그럴 여력이 있습니다. 실제 그럴 여력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꼭 영역 결과가 나야 뭘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1년 그냥 후딱 가버려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뛰어넘어 보자라는 게 교육감님과 저희 시의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화성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번에 또 그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인사가 달랐어요. 그 담당 과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승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사가 나서 아마 지금 연구 파악이 정확히 다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 유능하니요 빨리 그 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TF팀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교육감님과 해서 만들도록 하도록 하고요. 공교육 수준에 대한 부분들은 화성처럼 열심히 하는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 교육센터가 실제 그 기능을 해요. 우수교사를 화성만이 가져야 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죠. 31개 시군에 똑같이 우수교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능력은 출중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화성이 만들었고 그것이 사교육 시장에 투자할 수 없어도 우리 고교육에 투자하자고 한 게 창의지성교육센터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고 있죠. 실제 어제도 그 우리 창의성 교육을 추진하시는 75개 교장 선생님들의 연수가 있었어요. 교육장님과 거기서 인사를 드리고 또 시가 투자에 대한 계획들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똑같은 수준이라도 화성의 선생님들은 좀 더 많은 자료와 정보 또 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그 효과는 이미 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창의성 교육센터의 센터장님도 이재정 교육감님이 추천을 주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 조만간 다시 취임을 하고 그러면 좀 더 그쪽에 치중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화성의 외지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해마다 한 700명 정도, 학년마다 7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들어오고 아까 자료를 보니까 6,700명의 중학생 수 중에서 6,184명 특목고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또 한 600명 정도가 고등학교가 부족하고 또 외지에서 700명 정도가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화성 아이들이 1,300명 정도가 외지로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토론회가 화성시의 교육 평준화를 그리고 우리 그 옆에 있는 오산시까지도 학군이 같이 지금 교육지원청이 같이 돼 있어가지고요. 같이 그것도 같이 추진하면은 아마 사무관님이라든가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 평준화가 빨리 추진되는 그런 아주 단초가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단초. 좀 아쉬웠던 점은 저희 패널 현장에서 반대 논리가 좀 너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말리는 논리를 하시는 분들 한두 번 보셨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